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10월 12일 일요일 저녁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 그런 히토류 관련 문제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기타 미국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뉴스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1100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소식도 들릴 만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자산들도 청산을 역대급으로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물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청산, 레버리지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청산 비율이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락이 상당히 극심했구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이 패닉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던졌는지까지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셀 매도가 있었고, 내일 이제 우리나라 주식장이 열리는데, 뭐 트럼프 시진핑에 대한 반응이 좀 뭐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상업적인 이슈의 히토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뭐 군사적인 이슈의 히토류만 제한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진핑이 뭐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격지를 부린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사실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나쁠진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에 땡큐 트럼프라는 영상 제목으로 올려드렸고,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주가가 떨어지면 한올과는 전혀 관련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이런 주가 변동성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싸지면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의 시즌이 오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은 너무 반가운 하락입니다. 다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제가 살 때만 좀 쌌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싸져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꼭 내일만이 아니어도 되니까 알아서 잘 보시면서 사시길 바라겠고요. 제 투자 스타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들어오면 저는 그날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 2,000원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이 주가 시가총액이, 지금의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돼 있는 종목이면 그날 가격에 뭐 100원, 200원 살려고 뭐 그렇게 사지는 않고요. 그냥 삽니다. 그냥 사서 꾸준히 주식 수를 늘려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싸게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영상에 대한 댓글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좀 인상적인 댓글이 테테2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늘 관심에는 두고 있었지만 긴가민가 했었던 종목 한올, 덕구리님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확률 높은 투자라 생각되어 10월 초에 매수했습니다. 5년의 할테오젠 몰빵 투자로 시드가 꽤 불어나서 일부 투자금으로 다음 투자를 고민하던 중 넉구리님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확실하고 적절한 리스크를 좋아하는 타입인데 한올은 적절한 리스크의 업사이드는 아주 커 보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네요.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멋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한올 주주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저 또한 워낙 도움도 많이 돼요. 제가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반자, 이런 동업자, 사업적 주주들이면 다들 동업자잖아요. 동업자분들이 많아서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은 알테오젠에 몰빵을 하셨어서 다행히도 시드가 많이 불어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이면 아주 싼 가격에 많이 매집을 하셨을 거고, 지금 뭐 6배, 7배까지도 오르셨을 것 같은데 8배까지도 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거의 10배거 수준으로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가 많이 불어나 계실 것 같은데, 그 일부 투자금을 한올로 옮기셨다니까 그 많은 종목 중에 한올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죠. 이런 게 주식의 복리 효과 아니겠습니까? 오른 종목을 차익 실현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또 매수를 하면서 그 저평가된 종목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때
그런 수익을 다시 누리고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자가 되는, 이게 바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분께서는 참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을 빠져나오시고 한올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같은 사업적 동반자가 되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저를 믿고 투자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테오젠을 투자하신 분이면 그래도 꽤 장기 투자로 인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의 식견대로 그대로 투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루푸스에 대한 질병의 원인이나 아니면 이뮤노반트가 루푸스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경쟁사들이 루푸스인데 왜 다른 루푸스를 하고 있는지와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루푸스에 대해서 성공을 할 것 같은가에 대한 뭐 개념적, 이론적 얘기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이뮤노반트가 본인들한테 유리한 질환들에 대해서 공부를, 아니 뭐 선택을 잘 했겠지라고 애매하게 넘어가셔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루푸스 너무 질환의 원인도 궁금하고 왜 이뮤노반트가 루푸스라는 질환을 선택했는지, 또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루푸스 질환 한 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보다 알면 매수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3만원 됐던 게 2만원 갑자기 됐다 그랬을 때 뭔가 기업 가치면이 아니라 수급이나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판단을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알아가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관련 지식을 전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보를 캐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됐고요. 이 도움을 주신 분들은, 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은 지금까지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자금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루푸스가 이런 거구나, 이뮤노반트가 이래서 선택을 했구나, 경쟁사들은 이런 마인드구나,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성공을 할까? 여기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루푸스라는 질병은 크게 CLE라는 질병과 SLE라는 질병이 있어요. CLE는 이제 피부 홍반성 루푸스라고 불리고요. SLE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고 불려지는데, SLE가 이제 전체적인 질병이라면 그 부분에 이제 CLE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LE라는 질병이 더 크고요. 그 안에 이제 CLE라는 질병이 있는 건데, 전신이랑 피부 차이예요. 이 전신은 이제 장기들까지 뜻하는 거고요. 신장 뭐 이런데 장기들까지도 뜻하는 거고, CLE는 이제 겉에 있는 피부에만 나타나는 게 CLE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이 CLE를 가지고 이제 타겟을 한 거고요. 그래서 루푸스라는 질병은 발진, 병변이라는 얘기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 조직이나 기능에 나타난 변화 또는 그 변화된 부위 자체를 이제 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치면 스크래치 나는 거, 그게 다 병변이에요. 그러니까 발진, 병변, 뭐 피부의 변색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그래서 CLE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급성 피부 루푸스인데, 이 ACL이라는 얘는 이뮤노반트가 얘는 타겟을 안 해요. 급성은 얘는 거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의 활성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SLE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CLE 급성 피부 루푸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 있는 2번 밑줄을 칠까요? 2번 아급성 피부 루푸스 SCLE라고 하는 이 아급성 피부 루푸스랑, 세 번째 이 만성 피부 루푸스 CCLE라고 하는 이 2가지 환자군에 대해서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SCLE 같은 경우는 급성 ACLE와 만성 CCLE입니다. 여기가 C가 빠졌네요. CCLE의 중간 형태입니다. 광과민성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특징적인 병변은 주로 팔이나 어깨, 목
등과 같이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을 많이 하고요. 얼굴은 비교적 덜 침범돼요. 형태는 이제 환상형이라고 고리 모양 붉은 발진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네, 이런 게 이제 SCL이 이 아급성 피부 루푸스고요. 건선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선과 유사하게 붉고 비늘 같은 발진인데 병변이 치유된 후에는 보통 흉터를 남기지 않고요. 경미한 색소 변화만 남깁니다. 약 한 50% 정도의 환자에서 관절통이나 전신 증상, 그러니까 SLE로 발전이 될 수 있게 동반이 될 수 있으며 한 10에서 15% 정도 SCLE 환자의 약 10에서 15% 정도는 전신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유형은 항ROSSA 항체, 이 항체가 IgG 계열이거든요.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뮤노반트가 이 IgG를 낮추잖아요. 근데 이 루푸스 SCLE를 발병시킨 루푸스의 원인이 이 항ROSSA 항체인데 이 항체가 IgG 계열이래요. 그래서 이 항체를 낮추면 이 SCLE의 루푸스 질환이 좀 치료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성 루푸스입니다. CCLE. 이것도 한 이뮤노반트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CLE 중에 CLE는 세 가지, 루푸스라는 질환은 CLE랑 SL,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루푸스라는 질환은 CLE와 SL이라는 피부 홍반성 루푸스와 전신 홍반성 루푸스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뮤노반트는 이 CLE만 하고요. CLE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있죠. ACLE가 있고 SCLE가 있고 CCLE가 있는데 ACLE 급성 피부 루푸스는 거의 SLE와 비슷하기 때문에 안 하고요. SCLE와 CCLE 이거 두 개만 합니다. 그래서 CCLE는 만성 피부 루푸스인데요. CCLE는 피부에만 국한될 수도 있고 SLE와 동반될 수도 있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CCLE는 만성이기 때문에 아마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흔한 유형은 이제 원판상 루푸스라 그래서 경계가 뚜렷한 둥글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표면이 두꺼워지고 인설이 덮임, 진행.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 부위가 위축되고 흉터가 남고 두피에 생기면 탈모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하는 부위는 두피나 얼굴, 귀와 같이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주로 나타나고요. 예후는 대부분의 이제 만성 환자들은 피부에 증상이 국한되지만 약 5에서 10% 환자는 SLE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왜 SLE가 아닌 CLE라는 곳에 임상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전신 홍반성 루푸스, 장기까지 침범하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가 아니라 CLE, 피부에만 나타나는 홍반성 루푸스를 선택하여 임상에 진입한 이유를 제가 좀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이뮤노반트의 메시지는 아니고요. 이뮤노반트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SLE가 아닌 CLE를 선택한 이유. 거기에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뮤노반트가 이제 SLE, 전신 홍반성 루푸스가 아닌 CLE, 피부 루푸스를 임상으로 진행하는 주요 이유는 그들의 핵심 약물인 FcRn 억제제의 작용 기전과 임상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보시면 작용 기전의 효율성 극대화 및 안전성입니다. IgG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gG 항체 계열이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 자체가 IgG 항체 계열에서 질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IgG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CLE는 SLE의 피부 증상일 뿐만 아니라 IgG 자가항체의 피부 침착 및 염증 유발이 병태 생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FcRn 억제 기전은 자가항체 IgG 수치를 직접 낮추죠. 그래서 IgG 매개성이 명확한 CLE에서 약물 효능이 빠르게 입증하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CLE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잡성 및 안전성 고려. SLE는 신장, 신경계,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전신 질환이에요. 그래서 치료 반응이 복잡하고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하기가 SLE가 CLE보다 더 까다로워요. 근데 반면 CLE는 피부에 주된 증상이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한 임상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고 전신 부작용 위험이 적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초기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에 다 퍼진 것들 하나하나 임상에서 확인하는 것보단 CLE가 좀 더 심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더 쉽다 이겁니다. 임상 전략 이쯤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SLE가 더 어려운 임상인데 그럼 얘네들 경쟁사들은 다 SLE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LE를 해야 경쟁력이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문점이 드시겠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 전략 및 시장 기회입니다. 일단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걸 이뮤노반트는 골라서 하고 있죠. CLE는 흔한 루푸스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치료제가 이제 주로 항말라리아제나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이것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레이브스병에서 항갑상선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타깃하는 것이랑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레이브스병도 이제 항갑상선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CLE도 마찬가지로 항말라리아제, 그러니까 하이드록시클로리킨 같은 항말라리아제나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CLE 임상을 통해서 특정 영역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빠른 승인 및 적응증 확장. 특정 피부 증상에서 먼저 효능을 입증하여 신약 승인을 받은 후에 점진적으로 IgG 자가항체가 관여하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나 SLE 좀 더 심각한 신장염 등으로 발전하는 적응증을 확장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은 CLE를 통해서 SLE를 포함한 기타 루푸스 증상 발현 질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SLE 같은 경우는 경쟁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LE라는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간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안정성, 내약성 입증. 전신 증상이 적은 CLE 환자군에서 약물의 안정성과 IgG 감소 효과를 먼저 입증하는 것이 더 복잡한 SLE 임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CLE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만 나타나니까 전신 증상이 적잖아요. 그런 전신 증상이 적은 CLE 환자군에서 약물의 안정성도 확인하고 IgG 감소 효과를 먼저 입증을 해서 더 복잡한 SLE 임상으로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경쟁사들은 아제넥스, 존슨앤존슨, UCB는 SLE를 타깃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이 SLE를 타깃으로 하는 이유. 그거는 더 큰 시장 규모와 심각성입니다. SLE의 광범위한 침범. SLE는 신장, 심장, 폐, 신경계 등 전신 주요 장기를 침범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미충족 의료 수요의 크기를 보면 SLE, 특히 루푸스 신염 같은 주요 장기 침범은 사망률 및 이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CLE 단독보다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SLE가 훨씬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더 심각해요. 그래서 SLE의 상업적 가치는 신약 개발회사 입장에서 전신질환 SLE를 타깃으로 성공할 경우에 CLE 단독 환자군보다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어서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SLA를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경쟁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CLE랑 SLE랑 차이가 뭘까 하면은 포괄적 치료 목표. FcRn 억제제는 IgG 자가항체를 광범위하게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증상, CLE뿐만 아니라 SLE의 전신적인 질병 활성도를 낮추는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FcRn 억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심각한 IgG 매개 자가면역 질환을 해결하는 것이다. SLE는 IgG 병인론의 대표적이고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SLE 임상 결과는 다른 IgG 매개 질환, CLE를 포함해서 효능을 자동으로 입증한 효과다. 그러니까 SLE를 성공하면 CLE도 자동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거다라고 추정이 가능해요. SLE가 워낙 더 심각한 질병인데 CLE 같은 경우는 좀 더 연약한 질병인데 SLE가 성공하면 당연히 CLE가 성공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SLE 시장에서 임상을 성공을 하면 그 SLE의 한 종류인 CLE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뮤노반트랑 전략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뮤노반트는 CLE를 선호를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뮤노반트가 CLE를 선택한 건 SLE 전체 임상보다 위험을 낮추고 빠르고 명확하게 효능을 입증해서 FcRn 억제제 클래스 내에서 틈새 시장을 선점해서 먼저 들어가는 거죠. CLE에 후발주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UCB가 SLE를 선택해서 임상에 성공을 하더라도 CLE라는 질환은 당연히 성공할 것으로 입증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뮤노반트가 먼저 CLE를 선점하고 있고 약이 처방이 되고 있으면 얘네 SLE를 임상했던 얘들이 CLE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선점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경쟁사들은 SLE 시장을 선호하죠. 이미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 같은 대형 제약사들은 대규모 자원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적 가치가 더 큰 SLE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SLA 임상 성공을 받은 후에 허가받은 FCR이나 억제된 CLE 환자에게 오프라벨로 처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SLE 임상을 성공을 하면 CLE 환자들한테 의사들 판단하에 CLE 환자들한테도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CLE 환자가 왔어요. 근데 아제넥스 약이 SLE만 가능해요. 그러면 의사가 딱 봤을 때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약물 CLE 임상을 성공을 안 한 단계였다면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 약물이 의사들이 봤을 때 CLE 환자한테 비브가르트 이 약물을 SLE에 성공을 했지만 CLE 환자한테도 오프라벨 비공식적으로 처방은 가능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공식적으로 처방이 되려면 해당 약물이 CLE에 대해서도 임상을 해서 별도의 FDA 허가를 또 받아야 이게 공식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그럼 공식적과 비공식적의 차이는 뭐냐? 한번 보시면 동일한 병인으로 SLE와 CLE는 모두 IgG 자가항체에 의해 유발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SLE 치료에 효과적이라면 FcRn 억제제가 IgG 수치를 낮추는 기전 자체가 CLE의 원인도 제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론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CLE는 기존 치료제, 항말라리아제나 스테로이드 등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겪는 난치성 환자군이 존재를 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SLE보다는 덜 심각할지라도 만성적인 피부병변으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으로 오프라벨로 사용이 가능해요. FDA 등의 규제기관의 SLE에 대해 FcRn 억제제를 공식으로 승인을 하면 SLE로 승인을 하면 의료진은 그 약물의 작용 기전과 CLE의 병태 생리를 고려해서 공식 허가된 적응증 외의 질환, 오프라벨이라고 하죠. 오프라벨로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치료 옵션이 부족한 난치성 환자에게는 흔히들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부분 발작으로 처음에 이제 임상 성공을 하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은 달라요. 이 뇌 질환에서는 부분 발작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전신 발작도 임상을 따로 해야 돼요. 승인을 받으려면. 근데 SK바이오팜은 오프라벨로 전신 발작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이 부분 발작으로 허가받은 엑스코프리를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가능할까요? 논리는 이렇죠. 전신 발작도 부분 발작의 일부분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발작이 제어되면 전신 발작이 제어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같은 병의 기전의 원리의 약이면 오프라벨로 처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프라벨로 처방을 하는 건 의사의 판단인데 공식적으로 처방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 공식적인 처방 조건은 적응증 허가가 필수고요.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그 공식적인 적응증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오프라벨로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CLE 환자들의 아제넥스 SLE 약을. 근데 그럴 거면 환자가 약 부담을 100% 다 해야 돼요. 비용을. 그럼 1년에 1억 원씩 드는 약을 환자들이 어떻게 매달 1,000만 원씩 내고 약을 맞습니까? 그거 거의 부자들 아니면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벨이 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허가 범위는 규제기관의 허가는 약물이 임상실험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특정 질환에 한정됩니다. SLE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CLE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약품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적응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LE로 허가받은 FcRn 억제제를 CLE로 처방할 경우에는 환자가 비싼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들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은 SLE 허가 이후에 CLE를 포함한 다른 IgG 매개 질환에 대해 별도 임상 실험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적응증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뮤노반트가 CLE를 먼저 임상하면 이처럼 공식적인 CLE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SLE는 이뮤노반트가 따라가면 또 늦을 수 있으니 이뮤노반트는 이제 CLE라는 시장을 공략을 한 거고요. 그 CLE라는 시장을 선점을 해서
이 경쟁사들이 SLE 허가를 받고 CLE로 임상 확장하는 걸 얘네들이 이뮤노반트가 먼저 선점을 해서 자리를 잡아 나가겠다. 이 전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은 SLE를 하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왜 CLE를 하죠? SLE는 더 심각한 질환인데 SLE가 더 증명이 되면 더 효과적인 약물이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뮤노반트는 이미 알제넥스의 MG나 CIDP에서 크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선점 차원의 질환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리 자리를 잡고 다른 경쟁사들이 침입을 하더라도 이미 더 높은 IgG 제거율을 갖고 있는 이뮤노반트가 베스트인클래스, 퍼스트인클래스, 베스트인클래스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LE 발병 원인과 FcRn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CLE는 FcRn 억제제 기반 치료의 원리는 CLE의 병인, 질병 발생의 원리에서 IgG 자가항체에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CLE를 포함한 루푸스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항체를 생성해서 이 자가항체 대부분이 IgG 계열에 속합니다.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피부 세포가 손상이 되면 세포 내의 핵산이나 단백질 같은 자가 항원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혈액 속의 IgG 자가항체가 이 노출된 자가 항원이랑 결합을 해서 면역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럼 이 면역 복합체는 피부 경계부에 이제 침착돼서 보체를 활성해서 다양한 염증 세포를 일으켜요. 그 결국은 이 IgG 농도를 줄이면 이 면역 복합체가 생성이 안 될 거고요. 이 면역 복합체가 생성이 안 되면 보체도 활성화가 안 될 거고 보체가 활성화가 안 되면 염증 세포가 커질 일이 없겠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IgG 농도를 줄여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복합체가 생성이 안 되고 보체 활성화를 낮춰서 염증을 줄이는 기존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CLE 환자는 모두 다 이뮤노반트 약을 먼저 넣을 수 있나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CLE 환자. 기존의 CLE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받고 있을까요, 지금? 피부 홍반성 루푸스 CLE 환자 1차 치료는 질병의 범위, 중증도, 그리고 환자의 전신 증상 동반 여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CLE 치료의 목표는 피부 병변의 염증을 줄이고 흉터를 예방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고요. CLE 환자들이 받는 표준적인 1차 치료는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뉩니다. 비약물 치료는 뭐 일단 바르는 약물이 있고요. 국소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물이고요.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CLE 주요 1차 치료. 그러니까 염증 제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gG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IgG 자체를 줄이지 못하면 면역 복합체가 자꾸 형성되고요. 면역 복합체가 자꾸 형성되면 보체가 활성화되고요. 보체가 활성화되면 마지막으로 단계가 염증이 나타나는 건데 이 스테로이드는 마지막 단계인 염증만 줄이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IgG와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면역 복합체를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는 약물은 살짝 마지막 단계만 땜빵하는, 병의 기전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계속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겉에 치료 효과만 나타나게 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치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병변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을 해서 장기간 사용 시에는 피부 위축이나 혈관 확장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단기간이나 간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경증 CLE에 착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신약물 치료. 병변이 광범위하거나 국소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SL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말라리아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라고 옛날에 저희 어떤 제약사에서 이 말라리아제가 코로나19에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 폭등한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쓰는 약물 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전신 1차 치료제입니다. HCQ가 이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의 줄임말이거든요.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 병변을 개선하고 광과민성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부족한 경우 뭐 추가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쓴다 이겁니다. 먹는 약. 항말라리아제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CL의 경우에는 2차 전신약물로 넘어갑니다. 이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피부에 발라보고 안 들면 먹는 약 처방하고요. 먹는 약 처방이 이제 항말라리아제를 먼저 처방을 하는데, 항말라리아제도 안 들면 이제 면역 억제 시스템을 작용을 합니다. 메토트렉세이트나 뭐 여러 가지 등이 있죠. 예. 전신 스테로이드도 가끔 쓰고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CLE 환자가 딱 왔다. 그러면 이뮤노반트 약 먼저 넣으세요가 아니고 싼 약물부터 넣어야 될 거예요. 싼 약물. 피부에 바르는 거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제 먹어보고요. 그래도 안 들면 이제 면역 억제제까지 넣어요. 그래도 안 들면 이제 이뮤노반트 약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CLE 환자 규모, SLE 환자 대비 환자 수 비교. 그러니까 CLE랑 SLE랑 환자 수, 시장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CLE 환자군은 크게 CLE만 있는 환자랑 SLE까지 다 번진 환자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CLE 환자 수가 SLE 환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CLE가 SLE의 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CLE가 SLE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CLE가 나타나서 SLE로 번지지, SLE로 이미 나타낸 사람은 CLE가 이미 동반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유병률을 보시면 피부로푸스, CLE, 피부 병변이 주를 이루는 환자군이고요. SLE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CLE, 피부에서만 끝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전신 장기로 안 퍼지고 10만 명당 약 70명 수준이고요. SLE는 이제 전신 장기까지 퍼진 사람 10만 명당 2, 3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CLE가 훨씬 많죠. 한 3배, 2배에서 3배가량 많죠. SLE 환자 중에 CLE까지 동반한 환자, SLE 환자의 약 70에서 85%가 CLE를 경험을 합니다. 즉 SLE 환자 100명 중에서 70에서 85명은 CLE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LE의 환자군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결론적으로 CLE 전체 유병률은 SLE 유병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SLE 환자 대부분은 피부 병변을 겪으므로 CLE는 가장 흔한 루푸스 증상이고요. CLE는 전신 루푸스, SLE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전체 환자풀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 난치성 CLE 환자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FcRn 억제제와 같은 신약은 주로 난치성 CLE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데, 난치성이란 표준 치료제인 항말라리아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항말라리아제 넣어보고 안 되면 난치성이다라고 해요. 면역 억제제까지 안 가더라도 항말라리아제까지만 넣고도 이거 안 되네? 그럼 너 난치성 CLE야 라고 이제 판명을 하는 겁니다. 난치성 CLE, 일반적으로 항말라리아제를 적정한 용량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병변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CLE 환자의 약 40에서 50%가 항말라리아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일부 문헌에서는 항말라리아제가 CLE 환자의 약 60%에서 효과가 있다고 언급해서, 여기 마찬가지죠. 40% 정도가 이제 안 된다는 거니까 이는 곧 나머지 40%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15만 명 중에 한 6만여 명, 많게는 50%라고 하면 7만 5천여 명 정도가 이제 난치성 환자로 추정이 되고요. 난치성 CLE 환자 규모는 SLE 전체 규모보다는 작지만 FcRn 억제제와 같은 고가 신약 잠재적 타깃 시장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중요한 규모를 형성해서 이들의 현재 환자군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환자 인구수 자체는 SLE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SLE 환자 중에 70에서 85%는 지금 CLE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 환자군 자체는 SLE가 환자 수는 SLE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UCB나 아제넥스나 SLE를 타겟한 이유도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CLE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 시장이다 이거죠. 틈새 시장. 그렇다 그래서 유병률이 없냐? 유병률 많습니다. 유병률 많아요. 그래서 훨씬 CLE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 이뮤노반트는 결정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뮤노반트와 같은 일부 개발사들은 이 난치성 CLE 시장을 별도의 적응적으로 선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뮤노반트가 루푸스 CLE 환자들에 대한 임상 계획입니다.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피리어드 1 기간에서는 이제 플라시보군과 600ml 고용량 투여군을 이제 눈가림해서 어떤 게 플라시보고 어떤 게
진짜 약인지 모르게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고요. 의사들도 모르고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리어드 2 기간에 진입을 하면 14주간 고용량으로 오픈 라벨, 이거는 진짜 약입니다 하고 오픈 라벨로 알려주고 투여를 하고요. 피리어드 3 기간에 다시 블라인드로 26주간에서 고용량 환자군과 저용량 환자군을 나눠서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 모집은 56명을 하는데 어떤 환자가 모집되냐? SCLE와 CCLE, SLE가 동반되지 않은 CLE 환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SLE까지 번진 환자는 아니고요. CLE 단독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뮤노반트가 SLE까지 해버리면 이제 알제넥스랑 같은 질환이 돼버리니까 SCLE, CCLE, 그 다음에 SLE가 동반되지 않는 CLE 환자를 모집을 하고요. 자가항체 양성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CLASI-A 점수라고 이게 지금 그 CLE 루푸스 질환의 질병 진행 척도를 나타내는 점수인데 높을수록 질병이 심한 겁니다. 10점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스테로이드나 항말라리아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루푸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이 말한 이 점수는 피부 홍반성 루푸스 환자의 피부 질환 활성도와 심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신약 임상시험, 특히 CLE 정증을 하는 임상에서 약물의 유효성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1차 평가 변수고요. 구성 요소는 활성도와 손상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데 현재 진행 중 염증 활동도만을 측정을 하고요. 최대 70점까지 가능하고요. 발적이나 색소 침착, 점막 침범, 비늘, 경화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점수로. 각 항목은 부위별로 점수가 매겨지면서 총 합이 이제 CLASI-A 점수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이 점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 CLASI-A 점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투여된 약물이 피부 염증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CLASI 50, CLASI 70 같은 반응률은 임상 시험에서는 기저 시점, 치료 시작 전 대비 CLASI-A 점수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을 이제 CLASI 50이라고 하고 70% 이상 점수가 감소한 비율을 CLASI 70이라고 합니다. 주요 성공 지표로 사용을 하고요. 이 반응률이 높을수록 약물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ASI는 SLE 전신 활혈증과는 이거나 도가 달리 오직 피부 병변에만 맞춰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CLE 임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표가 CLASI 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CLASI 점수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환자 모집 아까 이거 보셨죠? 이 그림.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 임상 단계별로 왜 이뮤노반트가 이런 임상을 선택을 했는지, 이 환자 모집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 왜 이뮤노반트가 이런 피리어드 1, 2, 3 기간을 나눠서 임상 환자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 단계별로 구체적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피리어드 1 기간 12주였고 600ml 투여군하고 플라시보 투여군하고 이제 블라인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블라인드로 이제 플라시보군이 있으면 이제 약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하기가 쉽죠. 임상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신약의 효과가 위약, 가짜약 투여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월함을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감력 질환을 포함하는 많은 질환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되는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위약군을 설정을 하고, 이중눈가림이라는 거는 이제 환자들도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투여하는 의사들도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눈가림을 하면 약물 투여군에서 관찰되는 개선이 위약 효과가 아닌 순수한 약물 효과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이 확보가 되겠죠. 의사 평가자와 환자 모두가 누가 진짜 약을 투여받는지 모르는 이중눈가림 방식을 통해서 평가자와의 편향,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환자의 기대 심리가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안전성 평가, 위약군과의 비교는 약물에 관련된 부작용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물 투여군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이 위약군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신약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정성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용량 결정. 140 600mg으로 용량이 CLE 치료의 효과적인 용량인지를 개념 증명 단계에서 확인하는 거. 프루프 오브 컨셉트가 개념 증명 단계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600mg가 정말 적정한가라고 확인을 하는 거고,
FcRn 억제제는 자가항체를 낮추는 기전이므로 투여 용량이 임상적 효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위약 대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후속의 페이스 3, 3상 임상 시험을 위한 최종 용량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주 두 번째 기간, 피리어드 2 기간 1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600mg을 오픈 라벨로 이제 다 공개를 하고 하는 거죠. 이뮤노반트가 피리어드 1, 아까 말한 위약 대조 플라시보 군도 있죠. 이중 눈가림 했죠. 이후 피리어드 2에서 동일 환자들을 대상으로 14주간 600mg 약물을 오픈 라벨 공개로 투여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적인 유효성과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피리어드 1에서 위약을 투여받았던 환자들에게도 실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 유효성 및 안정성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FcRn 억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되니까 장기간 치료 효과와 안정성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12주간 피리어드 1에서 약물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치료를 계속했을 때 반응이 유지되거나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약물의 장기적인 이점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안정성 프로파일 확정. 약물의 누적 투여량이 및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드물거나 지연성인 부작용을 포착해서 149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전체 안전성 프로파일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이는 시판 허가할 때나 실제 임상 사용하기 위한 중요 정보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약군 환자에게 치료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다. 피리어드 1에서 위약을 투여받아 질병이 개선되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윤리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약군 구제라고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치료에 불응하거나 난치성인 경우가 많아서 피리어드 1에서 위약을 투여받았던 환자들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피리어드 2에서 모든 환자에게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투여해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자 인도적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의 지속적인 평가. 이 단계에서 오픈 라벨로 진행하는 것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량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리어드 1에서 확립된 600mg 용량이 14주간 투여기간 동안에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모든 환자군에서 확인을 해서 후속 임상시험을 위한 최종 용량을 선택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mg를 계속 넣어봤더니 부작용이 좀 나타난다 싶으면 3상에서는 용량 줄여서 하겠죠. 그죠? 피리어드 3는 3상.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피리어드 2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위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플라시보 피리어드 1의 플라시보 환자군에 있던 사람들도 피리어드 2로 가면서 더 증상 개선이 뚜렷한 환자들이 보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플라시보 위약 넣었다가 진짜 600mg 약을 피리어드 2에서 넣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시보에 있는 환자들은 피리어드 1에서 플라시보 환자군이었던 사람들도 피리어드 2로 넘어가면 진짜 약을 투여받고 더 개선된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600mg을 투여받던 피리어드 1에서 600mg을 투여받던 환자도 피리어드 2로 가면 똑같은 600mg을 투여받으면서 이 약이 장기간적으로 안정성이 높은지도 확인할 수 있고 부작용은 더 지속적인 투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은 또 없을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피리어드 2까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피리어드 3를 보시면 26주간 좀 길죠. 600mg 환자군이랑 300mg 환자군을 나누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피리어드 3에서 모든 환자에게 다시 이중 눈가림을 적용을 하고요. 600mg랑 300mg 두 가지 용량으로 이제 재배정을 해서 임상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장기 유지 용량 최적화. 주요 목표는 600mg 용량과 더 낮은 300mg 중 어느 것이 장기 치료 유지에 더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용량 의존적 효과와 안정성 균형. 600mg은 더 높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300mg은 유사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내약성을 높여서 장기 투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 유효 용량. FDA는 최소한의 효과적인 용량으로 약물을 승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300mg이 600mg만큼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치료 옵션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어드 1과 피리어드 2를 통해 유도된 치료 반응이 장기간 더 낮은 용량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만이 할 수 있는 유지요법 전략을 확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유지요법이 안 되죠.
용량이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뮤노반트는 용량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유지요법 용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리어드 1, 2, 3 기간 내내 600mg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루푸스 환자들 중에서도 심각한 환자들이겠죠. 그런 환자들의 개선 정도와 이 약물이 장기간 52주간 600mg을 투여했을 때의 부작용은 어떤지까지도 볼 수 있을 거고요. 600mg을 투약을 해도 증상의 개선이 더 좋은지 아닌지를 볼 수도 있을 거고, 피리어드 1, 2간 600mg을 투여했다가 300mg으로 다시 낮춘 사람들은 이제 600mg까지 피리어드 1, 2 넣어봤더니 증상이 많이 개선이 돼서 300mg을 넣어도 증상 유지 효과가 되는 사람들은 굳이 600mg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400mg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거고, 피리어드 1에서 플라시보 위약군 투여를 받은 사람이 피리어드 2에 가서는 600mg를 받으면 증상이 많이 개선됐겠죠. 근데 증상이 많이 개선된 사람 중에서도 이제 600mg로 꾸준히 투여돼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300mg로 내려가도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용량으로도 약물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고용량으로 꾸준히 투여해야 약물이 유지가 되는지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장기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피리어드 3에서 다시 이중 눈가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장기간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선입견 방지를 위해서 피리어드 2가 오픈 라벨이었지만 피리어드 3와 같이 주요 용량을 비교해야 하는 핵심적인 단계에서는 평가자 편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 넣었다 그래서 나 적은 용량 넣어서 질환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이런 선입견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나 평가자, 평가자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자나 의사가 투여 용량을 알게 될 경우 주관적인 평가 지표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확증적 데이터가 확보를 해야 된다. 장기간의 안정성 및 내약성 데이터는 품목 허가 신청이 필수적인데 이 용량 간의 비교 데이터는 가장 높은 과학적 엄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방식은 이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보면 이 임상이 이상시험 임상이지만 환자군이 56명밖에 안 되지만 거의 이제 3상에 준하는 임상시험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안정성과 용량 의존성을 이 임상에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상 임상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임상을 통해서 임상 결과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이뮤노반트가 왜 루푸스 임상 단계를 이렇게 설정했는지까지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루푸스가 어떤 질환인지, 왜 이뮤노반트는 루푸스를 선택했는지,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 왜 SLE를 선택을 했는지, SLE와 루푸스의 환자 규모는 SLE가 훨씬 더 많지만 유병률은 CLE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CLE라는 틈새 시장을 이뮤노반트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CLE의 발병 원인과 그 다음에 치료 단계, 그 피부에 바르는 것과 말라리아제 치료 단계와 난치성 CLE 환자는 누구인가, 항말라리아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난치성 환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뮤노반트의 임상 결과까지, 임상 단계별 구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CLE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여기는 이제 CLE가 발병하는 주요 위치 같은 것들이 이제 SCLE와 여기 CCLE가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좀 눈에 보이시죠, 그죠? SLE와 CCLE는 이런 발병 질환 부위를 가지고 있고, 이건 이제 CLE의 이제 병의 원리, 기전 원리고요. 이거는 이제 이뮤노반트가 CLE 환자 2명을 임상을 진행을 미리 해본 게 있어요. CLE 그 루푸스 임상합니다라고 공개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FDA 허가를 받고 2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먼저 페이션트 1 첫 번째 환자를 일단 비교를 해놓은 건데 여성이었고 57세였고요. SCLE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CLASI 점수가 36점이었습니다. 36점, 70점 만점에 36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록스클로리킨이나 뭐 메타트록세이트나 뭐 이런 거 다 안 들었고, 약을 했지만 듣지 않는 환자였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 표에 36에서 13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CLASI 점수가 이제 64% 개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CLASI 뭐 50, CLASI 70 이렇게 있었잖아요. 50% 이상 개선되면 CLASI 50, 70% 이상 개선되면 CLASI 70이랬는데 64%니까 CLASI 50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높은 비중을 높은 점수, 높은 효능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CLASI 점수 13점, 12주 차에 13점을 얻었고 충분한 반응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토탈 78%의 IgG 감소를 통해서 36점이 13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IgG 감소율에 따라서 이것도 좀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밑에 파란색 줄에 여기 Second Patient Dose also showed 50% 이상 Improvement in CLASI score by 12주차. 그러니까 12주차에 다른 환자, 세컨드 페이션트 두 번째 환자도 50% 이상의 CLASI 점수 개선을 보였대요. 지금 첫 번째 환자는 64%였고 두 번째 환자도 50% 이상의 점수 개선을 보였다. 그러니까 CLASI 스크리닝 18 그러니까 18점 점수가 8점이 됐대요. 50% 이상 된 거죠. 그죠? 18점이 8점 됐으면 50%면 18점이 9점 돼야 되는데 8점 됐으니까 50% 이상 감소가 된 겁니다. 12주차 때. 그래서 CLE 환자가 지금 15만 3천 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0%는 이뮤노반트 측에서는 non-responder, 그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로 보고 있어서 약 7만 5천여 명 정도가 미국에서 CLE를 앓고 있다라고 이제 환자 수를 비교를 한 거고요. 이제 좀 보이시죠? 이제 알고 보면은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실 것도 같고,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저도 알려주시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음껏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 영상 보시다가 모르시는 부분 계신 분들은 뭐 조금 설명이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자세히 안 봐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고, 만약에 자세히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 댓글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댓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준비하게끔 도와주신 슈퍼챗 후원자분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 특히 슈퍼챗 후원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구독 꾸준히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본격적인 일상으로 복귀인데 월요일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